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해외 갤러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외국 미술관만큼이나 유명한 외국의 갤러리들 한국에 얼마나 있는지 오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미술관은 가서 작품을 감상만 하는 거고 갤러리는 가서 작품을 살 수 있는 곳. 비교를 하자면은 미술관은 도서관 같은 곳, 가서 책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 책 내 거는 아니고, 갤러리는 서점 같은 곳,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책을 사올 수 있는 것처럼, 그 차이입니다. 자, 전 세계의 이 경제 흐름으로 봤을 때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뉴욕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위축됐었지. 그러면서 제일 먼저 경기가 다시 되살아난 게 아시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2013년 전후로 홍콩을 중심으로 해외 갤러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홍콩에 가면은 한 건물 안에 그 빵빵한 갤러리들이 다 있는 갤러리 빌딩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해외 유력 갤러리들이 아시아 시장을 이제 다시금 보게 됐더니, 특히 서울이 미술에 대한 수요와 소비 욕구가 많다라는 걸 알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한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크게 전시 공간을 열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전시 공간은 없이 오피스 형태로 그냥 사무소를 열어서 상주 직원 한두 명이 있는 형태를 가지고 될까 안 될까를 모색하다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전시장을 여는데, 처음에는 조금 소규모로 열었다가 나중에 확실히 잘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한남동으로 이전해서 큰 규모로 선보이곤 합니다. 대체로 그런 패턴이 있었고, 갤러리들의 이 지역 이동을 한번 살짝만 살펴보자면, 인사동에서 삼청동 북촌으로, 북촌에서 신사동 가로수길로, 청담동으로, 또 북촌에서 서촌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데, 최근에는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 한남동입니다. 한남동 왜일까요? 교통이 편한 곳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재력가들이 많이 사는, 우리 미술품 컬렉터들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강남도 가깝고 한남동에 신흥 부유층들이 많기 때문에 한남동에 큰 갤러리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매력적인 게 뭐게? 리움이 있잖아. 리움 미술관도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용산구에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술관과 가까운 곳에 갤러리가 있다는 게 유리합니다. 페이스 갤러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 갤러리는 2017년 3월에 한남동에 쬐끄맣게 개관을 했었고, 이후에 규모를 넓혀서, 위치는 크게 이동한 건 아니고 그냥 길 하나 건너서 공간 넓혀서 개관을 했습니다. 페이스 갤러리는 전형적인 미국을 대표하는 갤러리고 뉴욕에 본사가 있습니다. 페이스 갤러리의 대표 작가라고 한다면은 작년에 했던 전시 중에 요시토모 나라가 페이스 갤러리 작가이고, 마크 로스코, 생면 추상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20세기 추상 표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면서 가장 비싼 작가 중에 하나인 마크 로스코가 페이스 갤러리의 전속 작가입니다. 한국 작가로는 페이스 갤러리의 처음 전속 작가가 된 사람은 이우환 작가였습니다. 이우환 작가가 페이스 갤러리와 오랫동안 일하면서 한국적 추상미술과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이렇게 연계한 전시도 보여주곤 했었는데, 실험미술가인 이건용 작가는 조금 비교적 나중에 페이스 전속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 페이스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서 그 이건용 작가 특유의 달팽이 걸음, 그 다음에 이 퍼포먼스 아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작가들 중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앨름 그린 앤 드라그셋도 페이스 갤러리 전속 작가입니다. 마곡에 LG 아트 센터가 있는데, LG 아트 센터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위에 설치 작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도 쫙 펴지는 이런 작품이, 꽃잎이 펴지는 듯한 작품이 있는데, 그런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신세대 젊은 모빌 아트의 작가 중에 하나인 드리프트도 페이스 갤러리 전속 작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화랑이지만 전속 작가들은 우리가 곳곳에서 미술관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역 쪽으로 가다 보면은 꽤 예쁜 건물이 있어요. 리만 머핀 갤러리입니다. 처음에는 안국동 쪽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워낙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시장을 조금 늘려야겠다 싶어서 한남지구에 속하는 이태원으로 옮겨갔습니다. 라쉘 리만과 데이비드 머핀이라는 두 명의 컬렉터가 합심해서 만든 게 리만 머핀 갤러리, 뉴욕에 본사가 있습니다. 리만 머핀 갤러리는 사실 한국 작가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리만 머핀이 발굴한 아주 중요한 한국 예술가가 있어. 서도호 작가.
서도호 작가님이 예일대를 졸업했었는데 예일대 졸업 전시회를 갔다가 이분들이 본 거야. 작품이 너무 독특하다, 참신하다. 그 작가를 전속 작가로 영입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커가는 과정을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가, 이불. 한국에 나온 최고의 슈퍼스타 둘을 이 갤러리가 계속 서포트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불 작가 저번에 우리 봤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메트로폴리탄에 지금 작품이 전시 중이고 올 하반기에 리움에서도 전시할 작가인데 그 작가의 글로벌 성장을 도왔던 화랑이 바로 리만 머핀 갤러리입니다. 리만 머핀 갤러리는 이 두 작가의 사례를 봤듯이 작가를 키우는데 정말 공을 많이 들이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커 있는 블루칩 작가보다는 앞으로 블루칩이 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가를 많이 찾는 편인데 여기 있는 작가들 보면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조금 덜 알려졌을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작가들. 대표적인 작가로 헤르난 바스, 인물화, 그리고 풍경화 속의 인물들 그리는데 이 작가도 아주 예전부터 쭉 함께 커왔던 곳이고 빌리 차일디시라는 작가도 인기죠. 리만 머핀이 픽한 한국 작가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지난번에 신문 퍼포먼스로 만났던 성능경 작가. 성능경 작가였고 또 한 분 김윤신 조각가. 김윤신 조각가는 한국인이지만 아르헨티나에서 40년 이상 활동하다가 사실 잊혀질 뻔했던 작가를 렌스 비엔날레에서 본전시에 초대를 했었고 그 무렵에 리만 머핀도 같이 손잡고 일을 하면서 작가의 활동폭을 전 세계로 넓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갈 갤러리는 타데우스 로팍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작가 탑 100을 뽑잖아? 그럼 그 100명 중에 중요한 사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갤러리, 그 갤러리들을 우리가 오늘 주로 만나는 건데 타데우스 로팍도 그런 갤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타데우스 로팍이 한국에 온다 그럴 때 얼마나 다들 나만 그랬나? 가슴이 콩닥콩닥 하던데. 타데우스 로팍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상입니다. 자기 이름을 그대로 내걸고 일을 하는 곳인데 예전에 바스키아의 유럽 첫 전시를 여기서 했었대요. 바스키아가 사실 1980년대에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나서 인기를 막 얻고 미국에서는 아주 뜨거운 스타였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덜 알려졌으니까 타데우스 로팍은 이 작가를 유럽에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작가의 작품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갖고 와서 전시를 열었습니다. 근데 전시 도중에 작가가 돌아가셨던 거야. 그러면 사실 작가가 돌아가셨다는 슬픈 사실도 있지만 이 전시한 작품들 어떻게 다 미국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근데 작가도 떠난 마당에 작품을 돌려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착잡했던지 로팍 사장님이 안 팔린 이 그림들을 다 끌어안은 거야. 근데 그게 지금은 모르겠어 대박이 난 거지. 100배만 했겠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값 얘기가 아니라 의리인데 타데우스 로팍이 40년 동안 들어온 작가는 있어도 나간 작가가 없대. 갤러리는 사실 우리가 직장 옮기듯이 이렇게 싹싹 옮기기도 하는데 나간 사람 없다는 거는 그 정도로 작가들에게 신뢰를 주고 의리를 지켰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타데우스 로팍은 마침내 2021년 한국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전으로 선보였던 작가가 게오르그 바셀리츠, 아주 거장이죠. 페인팅의 거장인데 거꾸로 그린 그림, 사람이나 뭐 물건이나 의자나 다 뒤집어진 형태로 그린 거꾸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 게오르그 바셀리츠가 타데우스 로팍 전속 작가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스 카츠, 평평하고 밋밋한 것 같이 보이는 인물화와 꽃그림인데 그 안에 잘 보면은 색 하나하나에 깊이감이 있는 작품으로 유명한 알렉스 카츠가 타데우스 로팍과 전속 화랑으로서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타데우스 로팍이 한국 예술가를 전속 작가로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강소 작가님. 국립현대미술관 개인전도 열리고 있어서 때마침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타데우스 로팍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어떤 유망한 작가가 있나 계속 찾아다닐 거라고 합니다. 내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프리즈 서울 처음 열렸던 그 해에 프리즈 서울에 다들 관심이 있을 때 그날 똑같이 개막한 키아프가 조금 찬밥이었거든. 근데 나도 키아프 가봐야 되는 건가 싶어서 끝날 무렵에 잠깐 갔는데 세상에 타데우스 로팍의 로팍 사장님이 혼자서 진짜 열심히 막 거의 뛰다시피 해가지고 갤러리 다 보는 거야. 갤러리스트가 전시를 본다는 거는 내가 몰랐던 얼마나 참신한 작가들이 있나 찾아다니는 거라서 내가 그때 반했잖아. 에서슈퍼가 처음에 한국에 이제 문을 연 게 2022년 8월이었는데 짧게 보이는 쇼룸 성격으로 조금 좁은 곳에다가 자리를 잡았더니 사람들 관심이 많은 거라. 에서슈퍼가 작가 라인업이 좋거든.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에스더 쉬퍼도 짐작하다시피 에스더 쉬퍼 여사가 만든 갤러리예요. 에스더 쉬퍼 여사님이 한국에 이제 처음 오셨을 때 가서 인터뷰를 해봤었지. 단독 인터뷰를. 궁금한 게 어떤 계기로 갤러리스트가 되셨나요? 물어봤었는데 에스더 쉬퍼는 엄마가 미술사 학자였대요. 그래서 미술사 공부하는 엄마 옆에서 맨날 이렇게 누워서 심심하니까 엄마 책도 보고 대화도 하고 따라서 미술관도 가고 갤러리도 가다가 자연스럽게 미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너무 상업적인 작품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술사적으로, 그러니까 미술사적으로라고 하면은 가끔씩 돈이 안 되는 작품들도 있어. 돈은 안 되지만 그 의미가 아주 확고하고 중요한 작품들, 이런 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 쉬퍼 갤러리는 좀 독특한 작가들을 많이 선보입니다. 이를테면 작년에 그 리움에서 전시했던 필립 파레노도 에스더 쉬퍼 갤러리 전속 작가입니다. 난 매번 프리즈 때 이번엔 에스더 쉬퍼가 뭘 했지? 이거 보는 재미가 있는데, 재작년에는 쉬퍼 갤러리를 들어갔더니만 부스에 들어가려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 문 앞에서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그러길래 내가 뭐 예약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조상인인데요? 그랬더니 근데 문 앞에서 조상인! 이게 뭐? 이게 뭐? 그래서 왜? 너무 놀랬잖아. 사람들이 나 쳐다보길래 소름 끼쳐. 창피한데 그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도연이요. 김도연!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건 현대미술인 건데요. 현대미술이라는 거는 보기에 좋고 예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늘 똑같은 이런 마음을 확 깨워주는 거. 환기, 리프레시. 이게 미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톡톡하게 미술의 역할을 했던 거지. 에어부스 다니는 거 다 그렇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순간 잠이 확 깼다니까. 그게 에스더 쉬퍼입니다. 이번에 새로 공간 옮겼기 때문에 공간도 좀 더 넓어졌으니까 다양한 작가들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에도 갤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 퀘닉이 설립한 독일계 화랑 퀘닉 갤러리도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퀘닉은 좀 독특한 갤러리스트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게 시각예술인데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퀘닉이 12살 때 사고로 앞이 안 보이게 됐대. 그렇다고 완전 블랙아웃은 아니고 조금 뭐 빛은 감지할 정도지만 기억하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작품들을, 그리고 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참신성을 발굴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갤러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퀘닉 전속 작가들 한번 쭉 살펴보면은 좀 기발한 작가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AI 미술로 제일 유명한 그래픽 아나돌이 퀘닉 전속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한국 작가로는 구정아 작가. 구정아 작가는 작년 베니스 비엔날레 때 한국관 대표 작가로 선보였는데, 한 10몇 년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 출장 갔을 때 여기에 구정아 작가 작품이 있다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라. 그런데 이렇게 뭔가 나무가 부스럭부스럭 움직여. 짐승이 있나 싶었는데 한 번씩 모터가 작동을 해서 부스럭부스럭 움직이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작품이 없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갑자기 햇빛이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거라. 알고 봤더니 이 잔디밭에다가 크리스탈을 뿌려놓은 그런 설치 작업을 하는 구정아 작가도 퀘닉 전속 작가입니다. 페로탕 갤러리가 한국에 제일 먼저 개관한 외국계 갤러리입니다. 미스터 페로탕. 엠마뉴엘 페로탕, 자기의 이름을 딱 박아서 페로탕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폐 사장님을 예전에 만났을 때 폐 사장님이 본인이 직접 말하시기를 자기는 클럽에서 놀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거 좋아한대. 근데 늦지막히 일어나서 직장을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래. 어느 날도 술 먹고 늦게 일어난 날, 어떡하지? 그랬더니만은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더래. 갤러리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를 하면 늦게 출근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게 갤러리라고 합니다. 이제 페로탕 사장님은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아까 살펴봤던 여러 컬렉터나 큐레이터 보면은 미술사를 전공한, 미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했는데 타고난 탁월한 감각으로 경영을 하고 갤러리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페로탕 사장님입니다. 젊은 컬렉터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들을 또 많이 보유한 곳이 바로 이 페로탕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 다카시 특유의 그 일본 재패니즈 팝, 재패니즈 애니메이션 형식의 작품들 인기 있고요. 인천공항에 있는 그 파란색 매달린 작품, 아니면 폴시즌스 1층에 가면 노란색 매달린 작품이 있는데 그게 자비에 베이앙 작품이에요. 그런 프랑스 작가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팝
아트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만한 일본 작가들을 잘 발굴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또 한국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일찍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박서보 작가의 이제 유럽 진출을 많이 도왔던 갤러리가 페로탄 갤러리, 그리고 다음번에 만나볼 화이트 큐브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배 작가의 전속 화랑이기도 합니다. 이배 작가가 한국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프랑스, 미국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유럽 기반 그리고 뉴욕으로의 확장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갤러리가 바로 페로탄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분류하자면 페로탄도 친한 화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페로탄이 발굴한 최고의 인기 스타 마우리치오 카텔라. 내피셜이긴 한데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페로탕의 페르소나 같은 생각이 들더라. 왜냐면 둘 다 정통적으로 미술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독학으로 미술을 배워갔지만 타고난 본인의 감각 그리고 세상을 보는 그 냉소적이고 예리한 시선이 있어서 마우리치오 카텔란과 같이 협력해서 많은 일들을 했었고, 카텔란이 2011년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면서 은퇴 선언을 했어요. 최고 전성기 때 자기 이제 미술 그만한다고 은퇴 선언을 했고, 한동안 잡지 만드는 일만 주력하고 있었는데, 그런 카텔란이 이제 미술계 복귀를 합니다. 마이애미 바젤 아트페어였는데 페로탕 부스에 카텔란이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나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나. 그 문제의 바나나. 정식 제목은 코메디언. 에디션이 3개 있고 하나가 한 1억 2천만 원 정도에 판매됩니다 라고 했는데 심지어 하나 팔렸어, 첫날. 그런데 다음날 누가 그걸 먹어버린 거라. 그러면 이제 큰일 났지. 1억 2천만 원을 먹었느냐면 난리가 났는데 갤러리에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때 페로탄 사장님이 그랬지. 새거 갖다 붙이면 됩니다. 왜냐면 이건 바나나 자체가 작품인 게 아니라 바나나를 붙였다는 그 개념 자체가 작품이었기 때문에. 작가가 개념 미술을 판매할 때는 매뉴얼을 판매를 하는데, 그 매뉴얼에는 그냥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어떤 품종의 그냥 이 정도 길이의 바나나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나나가 전 세계 어디서나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세계화가 되어버린 과일 중에 하나인데 품종도 하나래. 세계 각각 지역들이 고유의 정체성과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모든 걸 하나로 뭉뚫어버리는 이 세계화의 부조리를 탁 꼬집은 작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대미술이 거래되는 그 이면을 조금 비꼬는 풍자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바나나가 2024년 작년 11월 소더비 경매에 나왔지. 추정가 20억부터 시작한다는데 세상에 87억. 620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At $5,200,000. Jen, the Catalan is yours.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indeed. Paddle number 17. 이거 근데 구입해 간 분이 암호화폐로 돈을 많이 번 부자였대.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작품을 구입한 걸 축하하면서 바나나를 먹었대. 페로탄 갤러리는 그래서 좋은 작가들도 많고 여러 가지 뒷얘기들도 무성한, 그러면서 이제 팝아트 계열의 작가들도 많으니까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재밌는 곳입니다. 도산공원 앞에 페로탕이 있고 그 바로 옆 건물에 화이트 큐브가 있습니다. 화이트 큐브라는 이름 자체가 사각형의 하얀 공간, 그러니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 공간 자체를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갤러리고요. 제이 조플링이라는 사장님이 1993년에 만든 영국의 화랑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데미안 허스트, 여기 화이트 큐브 전속 작가이고요. 박서보 작가의 글로벌 확장을 또 많이 지원했던, 지금도 여전히 화이트 큐브하고는 꾸준히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도 박서보 선생님이 나한테 자주 그러시더라고. 조플링은 역시 유럽 귀족이라 달라, 영국 귀족이라 뭐가 달라 이러는데, 화이트 큐브 분위기도 남다르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갤러리에서 느끼는 그 우아하고 안정적인 느낌 가져갈 수 있고요. 안토니 곰리가 화이트 큐브 작가입니다. 안토니 곰리는 사람 인체 조각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테스팅하기도 했었던, 그리고 신기한 작품들 많이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물론 비싸기도 하고요. 투자 가치도 있죠. 하지만 못 삽니다. 비싸서. 안토니 곰리도 한국에서 인기가 무척 높습니다. 화이트 큐브도 처음에 개관전을 했을 때 한국의 이진주 작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을 가진 여성 작가들의 작품전도 열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작품과 작가를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마시모 데 까를로 마침내 작년에 한국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마시모 데 까를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계 화랑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진짜 파워풀한 갤러리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갤러리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이탈리아계 화랑이잖아요. 유럽에서 사실은 진짜 잘 나가던 데는 사실 이탈리아였잖아. 미술을 소비하고 즐기는 문화 자체를 만드는 게 사실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사실 이탈리아 자국의 작가들보다도 이제 해외 다른 작가들을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우르스 피셔도 마시모 데 까를로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마우리치오 카텔란도 이탈리아 작가인데 이 갤러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마시모 데 까를로가 거의 뭐 한국의 국제갤러리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국 현대미술가 이수경 작가 개인전이 열리고 있고, 이수경 작가 마시모 데 까를로 전속 작가이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너무 티내나? 이수경 작가가 이게 깨진 도자기 파편을 금으로 이어붙이는 이런 회복과 부활의 이미지까지 담아서, 근데 그 도자기 파편들이라는 게 되게 한국적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독특한 작품들 많이 하는 작가인데요. 귄터 포그라는 독일 작가도 미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블루칩 작가 중에 하나인데, 이 작가도 역시 마시모 데 까를로와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의 이수경 작가께서 마시모 데 까를로 전속 작가가 됐다는 게 되게 반가운 소식으로 들렸었습니다. 자, 이제는 청담동으로 가겠습니다. 청담동 한복판에 글래드스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담동에 왜 명품거리 있잖아. 그 명품거리 저쪽 건너편에 있는 곳인데, 글래드스톤은 글래드스톤이라는 분이 열었습니다. 바바라 글래드스톤은 원래 미술사학자였어요. 미술사학자였는데 매튜 바니가 예술계의 악동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작품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너무 좋은 작가인데 이 작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아야라 모르겠다. 갤러리를 차리자. 어떻게든 내가 매튜 바니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차린 게 글래드스톤입니다. 그래서 글래드스톤은 자부심도 엄청난 갤러리고요. 아까도 내가 에스더 시퍼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어머니가 미술사학자여서 그런지 좀 상업적인 작가보다는 좀 개념과 미술관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많은데, 글래드스톤도 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데 사람들이 미처 발굴하지 못하는 작가를 많이 보여주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의 조각가 그 아니시 카푸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목한 거울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도 보이고 하는 흠없는 매끈한 표면을 만드는, 그리고 블랙홀만큼 검은 까만 작품 만드는 그 아니시 카푸어거든. 아니시 카푸어를 미국에 이제 선보일 때 그의 명성을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한 게 시카고에 설치한 클라우드 게이트, 시카고의 빈이라고 불리는 콩처럼 생겼거든. 그거를 만들도록 뒤에서 조력하고 작업한 게 글래드스톤 여사였다고 나는 그리 들었지. 확실히 뭔가 남들보다 미리 먼저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래드스톤과 한국의 인연이 좀 남다른 점이 있는데, 작년에 리움에서 개인전 했던,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 미국의 구겐하임에서 휴고보스 미술상을 한국인 최초로 받은 아니카 이 작가를 발굴해서 전속 작가로 계약했던 곳이 바로 이 글래드스톤입니다. 근데 아니카 이 작품도 보면은 이게 향 나고 막 곰팡이, 그런 작품을 누가 과연 저 작품을 갤러리에서 거래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렵고 난해한 현대미술 그 자체인 작가들을 다 품어 안는 곳이 바로 글래드스톤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한국에는 사람들이 글래드스톤이 얼마나 격이 높고 빵빵한 사랑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좀 그 점이 아쉽. 이제 우리가 강남을 쫙 돌았으니까 삼청동으로 다시 왔는데, 삼청동에 또 새롭게 문을 연 외국계 갤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페레스 프로젝트, PP. 쿠바계 미국인인 하비에르 페레스, 쿠바식 발음으로는 아비에르 페레스가 원래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직장 재미없어, 법 얘기 딱딱해, 싫어, 직장 때려쳐, 나는 예술을 곁에 두고 살 거야. 그래서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미국보다는 독일에 거점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독일계 갤러리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화랑들이 전반적으로 블루칩 작가들을 많이 다룬다면, 페레스 프로젝트는 조금 뭐라 그럴까, 한 단계 아래, 그보다는 조금 더 옐로칩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좀 빅네임인데, 그래서 젊은 컬렉터들이 제일 좋아하는 갤러리들 중에 하나가 페레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페레스 프로젝트 작가가 누구냐면 도나 후앙카, 여성 작가고, 이름이 익숙하다 싶다면은 재작년에
스페이스 K에서 전시를 했기 때문이고요. 루이비통에서 매년 작가와 콜라보레이션해서 아티카퓨신이라고 이런 시리즈 백을 만들거든요. 그때도 도나후안카 작품으로 만들고, 미술계에서도 사랑하고 패션계에서도 참 좋아하는 작가, 그런 나중에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젊은 작가를 잘 픽하는 걸로 이 페레스 프로젝트가 유명합니다. 레베카 에크로이드, 리처드 케네디, 솔로몬 크라우스, 라파 실바레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이름이 조금 낯설다 싶더라도 나중에 이 작가들 저력을 만든다니까. 앞으로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작가를 찾고 싶다면 이 페레스 프로젝트를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갤러리가 또 몇 개가 있어요. 보통 한국에 갤러리가 있어야지만 한국 진출하는 줄 알지만, 갤러리까지는 아직 열지 않았지만 오피스, 한국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한국 전담 디렉터를 파견하고 있는 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세 곳이 세계 3대 화랑이네. 미국의 가고시안 갤러리, 스위스계의 하우젠 월스, 그리고 데이비드 주어너 갤러리. 하우젠 월스나 가고시안은 아예 한국인 디렉터를 딱 지명해가지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술계에서 계속 돌고 있는 썰이 있잖아. 가고시안 갤러리 한국 옵니까? 하우젠 월스 서울점 냅니까? 아트바젤 한국 들어옵니까? 이거 세 가지 썰 몇 년째 돌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한국 미술계가 이제는 더 이상 변방의 예술이 아니라 핫하다는 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예술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국 작가들도 저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 미술이 더 커져가고 우리 구독자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갤러리가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왠지 어색하고 뻘쭘하고 문턱이 높게 느껴지겠지만, 외국계 갤러리면 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오늘 이렇게 한번 쫙 살펴봤으니까 다음에 갈 때는 좀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뭔가 새로운 작가를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작동하시길 바랍니다. 갤러리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우면은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데이빗 살레라는 작가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 작가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브로셔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작가에 대한 링크를 알려준다거나, 그러면서 이 작가의 전시는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갤러리와 벽을 허물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